네, 이번에는 국내 주식시장 전망하고 또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게 지금 6월까지 작년 6월부터 13개월째 계속 하락세더라고요. 네. 결국 말하자면 이제 하반기 앞으로 6개월 이후 뭐 국내 경기가 걱정이 된다 이 말인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대체적인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다 반영이 됐고요. 주식시장은 또 6개월 뒤, 1년 뒤에 경기를 반영하면서 또 움직일 거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보면 경기가 박살이 나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서 네. 아니 이게 말이 돼 했었더니 나중에 경기가 후행적으로 네. 아주 잘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 올해 하반기랑 이제 올 연말, 내년 상반기를 우리가 이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지, 네. 더 좋아질 건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페드의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한풀 꺾이는 것 같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까 아니면 지금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작년 10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뭐가 이렇게 경기를 힘들게 만들었나.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셨던 공급망 부족 현상. 네. 글로벌하게 공급망 부족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력 투입이 안 되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삐까덕거리던 게 네.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반도체 부분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시진핑의 그 제3연임이 되면 그 공격적이고 아주 저렇게 무리한 방역 정책 이런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요맘때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또 비관론자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전쟁이 네. 또 폴란드랑 막 이렇게 이어져서 세계 네.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뭐 누구 전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요맘때는 자동차 공급망 문제 해결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될 거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될 거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진짜 그토록 바랬던 리오프닝이 네. 본격화되고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이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네. 그리고 기울기는 이제는 하반기가 내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뀔 거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7월 증시는 뭐 조금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제 8월인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저는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는 있지만요. 우리가 PBR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 순자산 비율. 예.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미국은 이제 4배 정도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0.9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순자산 비율이 1이 되는 1이 2,650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2,450 밑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지나친 우려, 네. 여러 가지 공포감 때문에 0.9 밑에서 거래되는데 0.9 밑을 갔다가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때까지 보면. 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위험 관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PBR 1배 수준에서 위험 관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PBR 0.9면 무릎에서 오히려 주식을 파는 격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격은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머리 갔다가 어깨 갔다가 해서 2270까지 빠졌다가 지금 2450인데 바닥 대비는 한 6%, 7% 올랐으니까 여기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PBR 1배 2650 정도까지는 자율반등으로 올라가는 장이고요. 예. 그거는 경기가 뭐 많이 좋든 안 좋든 저는 복원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더 좋아지는 거는 과연 이제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경기가 이제 핫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PBR 다시 1.1, 1.2까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900에서 2,950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두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650까지는 자율보건. 네. 그 다음에 경기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아지면 2,950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정도 간다. 네. 예. 지금 뭐 투자 이제 주체별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54조 정도, 3, 4조 네. 정도 많이 빠진 셈이고 또 신용융자 잔고도 뭐 18조 몇천억 수준이다 보니까 과거보다 좀 개인들 매수 여력이 약화된 셈인데 어떤 조건이 돼야 개인들 매수세가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면 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제 줄은 걸로 보이지만 그 준 금액은 다 주식을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만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동안에 파는 자금을 계속 우리 개인분들이 샀잖아요. 총 한 2년 동안에 보면 한 170조를 샀습니다. 2020년 이후에요? 네. 예. 170조 정도를 샀고 그렇게 주식을 샀는데도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50조나 남아 있는 게 저는 신기해요. 네. 그 정도로 계속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암울해 보이다 보니까 네. 그 자금이 증시로 많이 유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은 50몇 조, 이 부분이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로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20조대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신용도 그때 보면 한 4조에서 10조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신용 잔고가 25조 갔다가 17조. 18조. 예. 근데 최근에 또 신용 잔고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조금 올랐더라고요. 장이 좀 좋아 보이니까 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개인분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싸질 때마다 계속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셨고요. 반등이 들어오면 재작년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도체를 확 사면서 11월 한 달 동안에만 한 7조 이상 사거든요. 예. 그때는 또 거기다가 이제 팝니다, 개인들이. 예. 예.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이제 개인분들이 주식을 팔면서 또 고객의 특검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요즘 보면 기관은 뭐 특별한 방향이 없이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자꾸 뭐 말한 방향성이 없이 네. 이렇게 막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사실 좀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는 2,300, 400에서 우리 기관들이 예. 여기서 주식을 사지 못했다면 나중에 약간은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2,300, 400이면 아까 말씀드린 PBR 1배도 채 안 되는데 네. 주식을 안 사고 말하자면 담지 않고 계속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뜻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동안에 제가 뭐 94년부터 기관 자금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운용 방침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만 되면 손절하는 기관이 있어요. 웬만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면 소위 말해서 바이 온 딥스 전략으로 네. 싸지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싸지면 손절을 반복을 했으니까 벤치마크 대비 엄청나게 부진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왜 그런 정책을 쓰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올까봐. 예,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10%서 손절했더니, 우와, 마이너스 40% 가서 우리는 안 터졌어.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터져서 해서 마이너스 40%에 그러면 주식을 대거 사느냐 보면 사지도 않아요. 더 빠질까 네, 걱정되죠. 더 빠질까 걱정이 돼서 사지도 않고요. 결국은 어디서 집행하느냐? 또 장이 좋아지고 주가가 비싸지면 또 자금을 집행합니다. 예. 장이 좋으니까 우리도 주식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집행하고요. 또 마이너스 5%, 10% 빠지면 팔고. 예, 그런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리스크 관리 원칙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부진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은 우량 자산을 무조건 싸게 사는 게임이에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동안 40년 동안 보면요. 한 9% 수익 나와요. 그러면 그걸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9%의 그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이런 큰 조정이 오잖아요. 그럼 주식을 더 채우셔야 돼요. 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혁신 기업이 결국은 이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성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절대 손실이 나지 않고 금리, 인플레이션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한번 보세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세계 1등 제품이 70개나 돼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 조선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컨텐츠까지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탑티어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수출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이 지금 PBR 1배가 아니라 0.9. 그 데이터를 우리가 퀀트로 돌려보면 0.9에서 사면 거의 무조건 먹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왜 지금 2,400, 2,500 밑에서 주식을 왜 안 사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관은 그렇다 치고.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이후에는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만 또 수시로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말하면 견조하게 조금 일관되게 우리 주식 시장으로 순매수로 들어올 타임이 언제인지가 궁금한데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데서 살 수는 없는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 때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1등이잖아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60%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의 동향은 반도체 동향하고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네, 메모리 반도체. 정확하게 말씀하면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외국인이 대거 매수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때 대거 매수로 잡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정도 돼야 글로벌하게 시총 순위에서 한 15등 정도 하는 건데 네이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외국인이 시가총액 뭐 40조, 50조 주식에서 일부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티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좋을 때 외국인이 왕창 사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또 코스피 지수에서 뭐 30% 가까이를 반도체가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반도체가 좋아야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시 현상이 있긴 한데 외국인들도 보면 그 섹터별로 괜찮은 주식, 좋은 주식은 차별화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일단 반도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 디램 가격이 13%나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역시 업황이 안 좋을 때 들어오고 좋을 때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비수기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만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하나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환율 1,300원이잖아요. 1,300원 입장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잖아요. 여전히 마이너스 40% 빠져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 달러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받아봤을 때는 되게 쌉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저는 지금 8월 달 접었었는데 하반기까지 좀 꾸준히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환율에서 우리나라 우량주를 사기가 너무 지금 매력적이다는 거죠. 방금 반도체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은 좋았지 않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막 나오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고 지금 이제 3분기 되면서 요즘 디램 가격이 뭐 10% 이상 빠진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은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주가 전망 괜찮다고 봐도 됩니까? 네. 제가 주식 시장은 항상 IQ 2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될 걸 다 반영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졌고 하이닉스도 이번에 4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아질 거는 다 지금 반영을 한 상태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그 쇼크가 났는데도 왜 올라가지 하면 막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건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8만 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꾹 쥐고 버텨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고 뭐 주가도 최근에 좀 약간 회복하는 전망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은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2, 3등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런 모습을 보면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삼성과 같은 그런 약간 기적을 현대 기아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빠른 이등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 빠른 이등 전략이 통하며 주가에는 어떤 결과가 이제 따라올 건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2007년 6월 달에 나오기 전에 피처폰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50만 원이죠. 그리고 뭐 프리미엄 거 폴더 같은 거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30만 원이 150만 원이 됐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카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전기차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구독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네. 여러 가지로 자동차 자체가 한마디로 스마트카가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화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런 스마트카를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 지금 제가 이제 뉴스를 최근에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남기는 영업이익이 1년에 160조 정도 되더라고요. 차만 팔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이 한 3,000조에서 3,500조 시장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60조를 남겨먹는 시장인데. 한 5% 되네요.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보면 월 구독이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구독 경제가 자동차에 침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2030년도에 되면 한 190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껍데기를 팔아서 160조에 플러스 180조, 190조라는 새로운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을 지금 누가 장악을 하느냐. 저는 이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가 잘 팔려야 돼요. 뭘 하려면. 예. 아니, 핸드폰이 안 팔리는데 그 안에서 뭘 하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애플과 같은 그런 한 진영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테슬라가 다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플이 다 장악할 것 같았지만 애플이 있고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 끌고 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미국은 독점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경쟁자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반독점법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서도 테슬라 진영이 있고 예. 반 테슬라 진영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애플과 반 네. 애플 진영이 삼성이 1등이 되지. 예. 현대기아차가 그런 스마트카에 있어서 삼성과 같은 기업이 된다면 지금 주가에서 저는 3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된다면입니다. 그런데 네.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저는 요즘 정의선 회장님 이제 하시는 행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의 디자인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애국심만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팔리는지 보면 되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여전히 전기차 침투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최근에 좀 올라서 한 8%까지 올라왔는데 중국이 전기차 침투율이 25%, 네. 유럽도 지금 2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 유럽에서 유럽 하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또. 네, 뭐 독일이라든지 네. 많죠. 그런 자동차 강국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2, 3등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보면 저는
현대 기아차가 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여쭤볼 업종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하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지금 업종이 많은데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네. 이제 지금 뭐 올 연말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은 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쪽은 괜찮을 것 같다. 뭐 다들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대표님이 특히 좀 주목하는 뭐 업종, 섹터 어느 쪽입니까? 네. 솔직히 그 어떤 섹터에서 수요가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는 조금 명확한 저는 기준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미국 기업 중에서도 똑같이 50% 빠졌지만 낙폭과대하니까 살 주식이 있고 사면 안 되는 주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팡 기업 중에 네. 과거에 이제 뭐 2019년부터 이제 팡 기업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 그 F가 이제 페이스북인데 지금 메타로도 바뀌어 있고 네.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있었죠.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OTT 시장의 넘버 원이었다가 지금 보면 월트 디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 TV 그리고 쿠팡에서도 쿠팡 플레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OTT 시장이 소위 말해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살만한가? 예.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나? 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보지 말고 아마존 프라임으로 볼까, 월트 디즈니 볼까, 대체품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 아니면 딴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뭐 600불까지 빠지니까 예전에는 제가 2년 전에 700불 이상에서 뭐 일부 줄이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800에서 900불 정도가 뭐 900불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면 밑에서 600불 가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예. 그렇게 테슬라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아마 최근에 700불 가니까 와 이게 과연 사는 게 맞나?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런 주식들도 더 부러지지 않나 그런 걱정 아마 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테슬라 제품을 네. 차를 사시던 분이 나 테슬라 경기 침체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거 사야지. 예. 안 하실 거라는 거죠.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오니까 내가 중국산 샤오미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 이제 제품이 무슨 수요가 터지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내가 쓰면 항상 나는 그 제품만 쓰고 사람들이 항상 그 제품을 쓴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명품백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가 고점 대비 뭐 30-40% 빠져 있으면 저는 그런 기업부터 사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네. 박세익 대표님과의 토론은 여전히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증시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업종별, 종목별 장세에 맞아서 대체 불가한 주식, 대체 불가한 기업을 주목하자. 이것이 박 대표님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박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